네, 계속 이어서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640조와 641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공통된 건 뭐냐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 근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차임이 100만 원이다.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달에 연체하고 2월 달 연체해서 2기 연속의 개념이 아니라 1월 달에 한번 연체해서 안 받고 근데 2월 달에 한번 냈어요. 3월 또 안 냈다. 그러면 연체액이 2개월치죠. 그 합산액. 연속의 개념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 2기에 해당된다. 즉 200만 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200만 원에 해당되면 연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 연속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근데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죠. 목적물인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640조와 641조에 정한 경우는 이렇게 명문이 있습니다.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을 살펴보시면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라는 제목으로 규율되는 조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기가 아니라 3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가의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고 64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조항에 따라서 효력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정한 내용대로 정합니다. 또 641조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 이렇게 되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641조는 뭐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64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나 아니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경우에도 차임 지급 연체와 해지가 조항이 있구나.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차임 지급 연체와 해지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 이유는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렇지 않다.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보호법에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편 640조, 641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 얘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기출 31에 연체 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일단은 요 내용과 충돌되죠.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법조문하고 틀리네?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야. 근데 강행 규정인데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의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냐 안 불리하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강행 규정 써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임차인에게 몇 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약정은 무효이다. 임대인은 나중에 이 조항을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딱 일괄 여지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계약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계약 해지한다. 근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면적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이 약정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약정을 기초로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요. 근데 임대차 종료는 제가 좀 전에 서설에서 언급했죠. 계약 기간이 만료해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합의 해제, 해지 통고에 의해서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종료 사유가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된 경우, 차임 지급의 연체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사유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록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자,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죠? 전세권. 원래 묵시의 갱신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건물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법정 갱신 등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이제 계속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임대차 계약의 묵시 갱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달라요. 그제는 기간 만료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본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계속 쓰겠죠. 임차인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때는 계속 내버려두고 차임 들어오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 그런데 항상 제가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에는 그 계약 기간에서 별도로 어떻게 정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임대차 계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사자는 일단 포인트는 당사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동일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당사자로 써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비교했을 때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제 635조 규정이 가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635조가 뭔지 살펴봐야겠죠.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적어놨을 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임대차를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겠답니다. 즉, 이 묵시의 갱신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뒤로 와서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당사자다. 그리고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한 기간이 보통의 경우는 통고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그런 표현 쓰는데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개월수가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그걸 묻는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그럼 이걸 누굴 위한 거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 겁니다. 묵시적 갱신을 겪게 되면 담보권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담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고 담보권자 의사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하겠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는 법조문을 둠으로써 담보권자를 보호하게 한 겁니다. 담보 제공자를. 담보권자가 아니라 담보 제공자. 이 표현은 좀 기억을 암기를 해주십시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담보 제공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계속 필요가 있으면 임차인이 찾아가서 설득하겠죠. 자, 토지 임대차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상가 주택이 있는데 특별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 이렇게 표현을 민법을 내용을 묻는다면 토지 임대차를 묻는다. 아, 이래서 토지 그냥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 아, 이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구나. 그걸 연상하셔야 합니다. 연결하셔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열심히 했으면 이 표현이 낯익을 겁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은 임차인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좀 어렵게 내면 이런 겁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민법 63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묵시의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 건물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는 항상 그 부분을 짚고 넘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볼 거면 보증 금액이 초과됐네. 또 지역별로 나누시죠. 법령을 보고 이 보증금은 또 환산도 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초과되니까 적용 안 되겠네. 그러면 항상 그걸 끝나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인지, 즉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상관없이,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해당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묵시갱신하면 살펴보십시오. 적용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적용 범위에 비트보면 다만 이러한 경우에더라도 일정 금액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조항들은 적용된다. 그러한 조항에 639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639조가 아니라 상가 건물의 그 묵시적 갱신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뭐냐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어디로 간다? 639조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특징이 뭘까요? 이 639조가 차이점이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면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 누구만 한다?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초과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면 민법 639조가 적용되죠. 그 경우에 누가 할 수 있다? 당사자로 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인 책에서는 유리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 반면에 임차인은 상당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는 이 해지 통고 임대인에게 있다는 얘기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렵게 된다면 낼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도 임차인은 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그렇지 않다 이런 문구를 낸 겁니다. 실무자가 이건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항상 임대차 할 때 이 앞에 토지가 붙어 있는지, 상가인지, 건물인지, 그래서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 거지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항상 생각하시는 거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하지만 단서가 있네. 그럼 단서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몸에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실무를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자, 635조에 기간의 약정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약 해지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때 계약이 끝난다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뭘 해야죠? 임차인은 원상 계약에서 목적 물차한테 돌려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통고의 경우는 기간의 약정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의 발생 시점은 통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통고 수령 시점이 있게 되면 보통 해지 통고죠. 우리가 해지 일반적 효력은 수령한 시점, 상대방의 도달, 의사표시를 받은 날이겠죠. 근데 해지 통고의 경우는 이날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 해지가 이때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나눕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때는 6월. 임대인이 했으면 이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이때 계약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겁니다. 종료된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 임차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임대차 계약이 이때 종료된다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만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해지 포인트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때는 언제?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할 때는 통고를 할 때는 1월이라는 거. 이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동산 이때 동산 한번 나와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동사한 표현이 자주 안 나오는데 이때 한번 나옵니다. 5일, 6일, 5일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란 이 표현도 하셔야겠죠. 근데 건물이라면 상가나 주택이 되겠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되고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는 어떻게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차임 연체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처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제 큰 테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이에요. 목적물인데 부동산인데 부동산 중에 하나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데 그 임대차가 여러 가지 모습일 텐데 어떤 경우다? 이 경우는 이제 지상권과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체험은 소금이에요. 염전. 식목은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애각지에 가면 나무 심어놓은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제 지상권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을 건물, 특히 이 부분이겠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텐데 그 목적 달성의 방법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 받은 건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니까 더더욱 이런 개념이 왔겠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주택의 경우는 다르겠죠. 근데 토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출 32에 자, 토지 임대차 계약 때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요. 계속 갑이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임대차 계약이면 이게 토지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합니다. 토지의 임대인이죠. 갑이 딱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갑이 임대인인데 소유자가 아니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토지의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아셨죠?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 이제 여기는 부동산 임차인이라고 썼네요. 토지를 특정하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엔 상가, 주택이 있겠죠. 그런 경우 생각합니다. 반대 약정이었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법조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기출된 건데 자, 여기서 하나 넘어갈 게 뭐냐면 여러분
임차권은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물건은 법정주예요. 근데 민법 물권편에 예시한 열거한 물건에는 임차권이 없어요. 그렇죠. 용익물권 뭐뭐 있었죠?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있죠. 담보물권이에요. 지휘권, 저당권, 유치권. 본권은 또 하나 큰 소유권, 나머지 점유권. 그 위에는 없어요. 물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상에 보게 되면 항상 등기사항은 부동산 등기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 관련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등기사항이다. 선택적 등기사항이다. 약정이면 효력이다. 계속 배우시잖아요. 그럼 등기사항 이렇게 명시가 된 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임차권은 등기사항이에요. 즉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해요. 부동산 등기부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뭐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물권의 가장 특징은 배타적 지배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배타적으로 귀속시킨다. 그 개념에서 배타성 개념 때문에 절대권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자기의 권리 침해가 되면 반환이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 자기의 권리는 어느 누구한테 계약관계 상관없이 누구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그렇지 않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개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토지 갑 소유예요. 그런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새로운 소유자예요. 소유자에게 매매로 넘겼어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죠. 지금 이 사람이 점유자는 을이에요. 213조 생각하십시오. 을은 죄송합니다. 여기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이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자니까 213조를 생각할 겁니다. 야, 내 거니까 돌려줘. 그러면 을은 이제 뭔가를 얘기하겠죠. 나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이걸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상대만 갑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지상권이라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은 지상권자는 어느 누구한테 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가 나온 거예요. 임차권은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을이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차권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딱 임차권 등기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했으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병이 내 거니까 돌려줘 하게 되면 나는 등기된 임차인이기 때문에 너한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등기가 되면 제3자 병이 제3자에 해당되거든요. 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즉 이 임차권을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씁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를 이제 활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양도는 임대차 계약을 깨트린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 법리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동할 게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물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거 얘기는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거기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난 싫어.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협력해줘. 이 정도 말만 할 수 있지 임대인이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협력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력을 강제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소유자인 임대인은 을에게 언제까지 임차권을 등기해준다는 약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그런 경우 없다면 단지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 찾아가서 좀 해줬으면 안 될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걸 강제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생기는 거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항력이나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등기가 되면 그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이제 가볍게 없겠지만 그래서 대항력 등기에서 대항력 그런 의미구나. 지상권이면 토지 소유가 변동됐을 때 임차인이 종전 임대에 대한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즉 임대차 계약했던 그 사용 수의 권한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하는 거구나. 등기가 됐으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결국은 지상권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때문에 지상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의미도 좀 혼동을 올 수 있는데 협력만 요구할 수 있다.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택특별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것도 26개 출제되고 32개 출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자, 여기서 생각하죠. 토지 임대차인데 임차권 등기 못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거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줘 하네?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뭔가 보호를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입니다. 여기 먼저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어디에?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는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임대차의 효력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볼게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인지를 일단 삽니다. 토지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을과 했어요. 을과 토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인데 목적이 뭐였냐면 계약서 이렇게 쓴 거예요. 건물 소유 목적이라는 이런 목적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 계약에 따라 토지를 넘겨받았고요. 그러면 토지는 지금 갑소유고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을 임차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신축하면 원시취득에다 등기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180조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여과를 하셔야 합니다. 신축이면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일단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을 소유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등기, 미등기, 보존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를 준비하겠죠.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 보존 등기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 자, 이 그림 패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은 원시 취득. 이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고 187조에 따르면 보존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보존 등기를 준비하겠죠. 근데 보존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아니면 보존 등기 끝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 전이나 후나 일단은 따질 게 뭐죠?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관계 그러면 어떤 관계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렇죠? 다르면 항상 이용관계를 봐야겠죠. 항상 제가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기존까지는 다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지금 이 건물 소유자인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 관계는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 임차권이란 채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을 못해요. 지금 그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렇죠? 다만 그걸 벗어나려면 방법이 뭐였었죠?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을. 만약에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라면 등기된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력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의 병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등기가 미등기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병과 병에 대해서 을은 토지 임차권을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을 못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이용할 관계가 권한이 있어야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저지할 수 있거든요. 방법은 등기예요. 등기 안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전후를 나눴는데 등기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 대해서만. 근데 지금 선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이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이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등기부사 명의자 병이면 병에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임차권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은 등기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전에 토지 소유가 병으로 바뀌든 보존등기가 된 뒤에 소유자가 바뀐 뒤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 원칙의 모습은 토지 임차인은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임차권으로 대항을 못한다.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인 병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해달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먼저 다시 지울 텐데 보존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보존 등기 후 보존 등기는 건물에 대한 겁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후 토지 소유가 변경된 건 이제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경우 모두
병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인 병이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이 사람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622조에 따르면 자, 이 표현이 나오죠. 자,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맞죠? 근데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 전후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사람한테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이 건물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등기예요. 그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소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미등기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은 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고요. 아까는 이제 신축을 예를 들었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이미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게 됐죠.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누구 명의로? 임차인 명의로.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 그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할 때,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비록 토지 임대차의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됐더라도 제3자,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할 게 뭐냐면 그 예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겁니다. 즉, 좀 전에 제가 놨었죠. 보존 등기 예를 들었죠.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다 합쳐서 등기라고 했습니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등기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어느 경우나 대항을 못하지만 622조는 뭐냐면 등기 후 건물에 대해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 제3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누구 명의로? 임차인 명의 등기가 낸 이후에 토지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저당권 같은 권리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경우다. 그럼 이 경우는 아니란 겁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 즉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3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겠죠? 임차권의 그 등기가 된 경우와 미등기의 경우의 효력 문제. 자, 다시 한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갑인데 임대차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근데 어떤 목적? 건물 소유 목적. 제가 얘기를 드린 그 등기는 보존 등기만 아닌가 해요. 등기는 이전 등기도 될 수 있고 보존 등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축을 예를 든 겁니다.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신축했어요. 우리 신축을 했어요. 물 소유겠죠. 원시적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원래 있었던 거다. 근데 그 경우에는 아직 등기를 아직 안 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축을 한 겁니다. 보존으로 단지. 자, 그러면 원래대로 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포인트는 등기하기 전, 등기했냐 이후 그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신축했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 전에
등기 전에 제3자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으로.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간다는 겁니다. 즉 을은 병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 못한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건물 철거하고 인도해달라고 하면 토지를 인도해달라면 거절할 수 없는 건데 등기 후, 즉 을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설사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너 이거 철거 인도해줘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조항 622조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상권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 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을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설정 계약을 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뭘 해야죠?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상권자죠. 지상권 특징이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신축을 했어요. 원시 취득이죠. 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병, 보존 등기 후에 병, 어떤 경우이든 을의 토지 사용 관계는 뭐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 을이고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 토지 이용 관계 항상 본다했죠. 이용 관계가 뭐예요? 지상권, 물권이죠. 그렇죠. 물권이기 때문에 전후에 상관없이 을은 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을에게 야, 너 이거 철거하고 돌려줘 하게 되면 뭔 소리야? 난 지상권자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후 상관없이 원칙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622조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게 지상권과 똑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 사용 관계를 정한 건데 그게 물권이냐 아니면 채권이 임차권이냐 그리고 임차권이 등기가 됐냐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는 결국은 지상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622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특혜 규정인 거죠. 자, 그 차이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시험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강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좀 평소보다 더 강조하는 이유는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이런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